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요 기후 공약으로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기후 공약으로 등장한 상당수가 교통 패스입니다. 청년 패스, K 패스, 청년 지원, 청소년 지원 이런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통 패스가 84건 정도였고요. 아리백이 51건 정도. 그다음 태양광을 확대하겠다 16건. 풍력 발전, 해상 풍력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겠다 9건. 재활용 4건, 탄소세 대한 논의가 12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회, 특위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5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이런 경향성을 보면서 기후 공약들이 들어가 있는데 식량이나 먹거리 이번에 저희가 이 기후 정치 바람에서 기후 유권자 토론회를 할 때 함양에 계신 마용훈 농부님께서 사과 농사가 망쳐지니까 정부는 사과를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농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도 좋은 정치인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했던 게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실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영향받는 농업과 먹거리 여기에 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후 공약인데요. 저희가 이 공보물들을 수없이 이렇게 넘겨보면서 더 집중해야 했던 분야는 바로 기후 공약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 공약이었습니다.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 47명, 철도와 도로를 지화하겠다 181명, 주차장을 확대하겠다 342명, 그린벨트를 풀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고 고밀도 개발하겠다 196명. 그래서 저희가 기후 공약을 찾을 때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찾았는데요. 한 장 한 장, 한 후보의 공보물을 볼 때마다 그 2줄 정도로 저희가 설정했던 기후 공약을 압도하는 개발 공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현재 우리의 이 기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후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개발 공약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공약은 하나하나 셀 수가 없습니다. 한 후보당. 왜냐하면 이 세는 것이 무의미하고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개발 공약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은 전국이 다 이걸 한다라는 게 재정 규모로도 자원의 규모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요건 경상남도에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주요 기후 공약과 그리고 주요 개발 공약을 분류한 표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후 공약에는 대중교통, 아까 이 주로 패스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산업법, 재생에너지, 탄소세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된다면은 주요 개발 공약에는 경남 지역에는 방산, 원전, 데이터 센터 유치, 산업단지 확장, 농촌진흥구역 해제, 도로 신설과 확장, 우주산업, 공항 연계산업, 개발 제한구역 해제, 그 다음 파크 골프장 이런 것들이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에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특히 4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후보들을 이런 공약을 낸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세어봤습니다. 공항 공약이 47개, 규제 완화가 196개, 주차장 확대가 342개, 그리고 철도 도로 지하가 181개입니다. 주차장 확대가 거의 모든 지금 출마한 후보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장 확대 공약을 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서울과 경기에 엄청난 개발 공약들이 집중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 국회의원 후보 수도 많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 수도 많이 뽑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규제 완화 공약을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에 집중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대 공약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이 서울, 대전,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이렇게 주차장 확대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지하는 수도권에 좀 집중해 있는데요. 서울에서 53건이 공약화돼 있고 부산에서 13건, 인천에서 20건, 경기도에서 55건, 충남에서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공항이나 규제 완화나 주차장 확대, 철도 도로 지하가 개발 공약이고 이게 아무런 검토 없이 추진이 됐을 경우에 기후 위기에 있어서 한국 사회를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도 몰고 가고 이 자체가 자초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묻지마 공항 공약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전국에 47명이 공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부산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 없이 공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미 신공항 건설 예산에 2018년도에 우리가 195억을 투입했다면은 현재 2024년도에는 7,078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항이란 게 기후위기 시대의 대표적인 자초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항 건설 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공항만 9곳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할 만큼 다배출 산업이 되면서 공항 수요 자체를 줄이거나 또는 단거리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9개의 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2024년에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47명이 공항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공약 167건인데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여전히 낡은 개발과 도시 팽창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64,874가구나 되고요.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약들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데 관련한 이 재건축,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상당히 담고 있어서 국토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 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은 이미 2019년도에 그 주차장 확보율이 10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3%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 공간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공약이 전국에서 300명 가까운 후보들이 이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서울시 예산 기준으로 한 면 신규 조성할 때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조성하게 되면은 더 많은 차량을 통행시키고 자동차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면서 결국 차량 주행 거리를 단축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 분야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걸 다 전기차로 전환할 수는 없겠죠. 결국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라든지 공공교통의 확대라든지 자전거의 레저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방식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는 민원 해결식 그리고 국회의원의 공약에 주차장 확보가 담기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해결식 공약보다는 공공교통, 자전거,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공약이 바로 도로와 철도 지하화입니다.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로와 철도 지하화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1km당 4천억 그리고 전체 한 80조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45조 정도가 되니까 이 거의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이 지하화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은 민자 개발이라든지 역사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정말 이렇게 많은 이 지하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함으로써 그 위에 개발을 할 만큼의 개발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다가 민간 투자와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 결국은 다 빚으로 남게 되는 게 명확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도로와 철도 지하화 공약 저희가 나중에 지도로 서울과 경기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들의 이 공약집을 쭉 보고 있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기후위기, 인구위기, 식량위기, 불평등, AI, 연금, 남북관계, 국제질서 이런 문제들은 다 누가 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중앙선관위 가서 여러분 지역의 이 공약을 제시한 공보물도 이미 보셨겠지만 다른 후보들 공약도 몇 개 보시다 보면은 이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비현실성 그리고 이거에 집중하는 사이에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 녹색정치, 기후정치 바람이 2024년 전국민 기후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7개 광역에 1000명씩 17,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 기후 이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후 공약이 많냐, 개발 공약이 많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는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라도 지역에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향이 개발과 그리고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게 된다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자초자산이라든지 자초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좀 희망을 발견했던 것은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청, 제주도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해달라라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이라든지 탄소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원 재활용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후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이라든지 공공교통 자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원 확대 이런 것들보다는 교통 분야에 대한 공약은 패스 그러니까 기후 패스로 수렴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약 중에는 조금은 숫자는 좀 적긴 하지만 탄소세를 공약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가 만들어진다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탄소세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논의를 국회에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공간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서울의 기후 공약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려봤고, 반기후 공약, 저희가 얘기했던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 그리고 경전철 예타 면제,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데 안전 기준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공약들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 관한 얘기들도 상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그때 이 지도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후 공약이고요. 경기도의 반기후 공약입니다. 우리 김현정님께서 이 경기도 공약 분석 결과를 설명하실 때 이 그림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기후 공약과 강원도의 반기후 공약입니다.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조금씩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공약이 많은 지역별 순서대로 했을 때 첫 번째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남, 인천, 충남 순이었는데요. 이 경남, 인천, 충남이 평소에도 기후 활동, 곳곳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기후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기후 유권자 운동으로 많은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역시 이런 활동을 하고 미리 기후 관련한 의제를 가지고 후보들을 만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곳에서 공약이 그래도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의를 한번 이 3일간의 저희 조사를 통해서 짧게라도 함의를 도출해 본다면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살펴보고 판단할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0명이 집중했는데 2박 3일 동안 요 작업을 하는데도 너무 숨이 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 내에서도 토론이 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선거 기간에 이런 걸 가지고 유권자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맞을까? 더 좋은 방향은 없을까? 그건 기후위기 공약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보를 받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사전투표는 5일 전에 올라오고 본선거 10일 전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후 공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약이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보를 주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다. 이건 이 선거법과 제도로서 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5%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25%라는 것도 공보물에 기후 공약을 2개 이상 적시한 후보들을 기후 공약을 냈다라고 했다. 그렇게 기준을 매우 낮게 잡았다라는 것들을 2번, 3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든타임에 22대 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다행히 원내 정당 모두 10대 공약으로 기후 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해서는 지역구 후보들의 기후 공약은 너무나 부실하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공약에 비해서 개발 공약의 내용과 양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개발 공약만 있거나 개발 공약 플러스 기후 공약 약간 첨부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 공약을 모든 정책에 일관성 있게 반영한 정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5명의 후보 중에서 95명이 그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규모 있는 정당에서 규모 있게 공약을 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주로 아리백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처음으로 10대 정책안의 기후 공약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구로 들여다봤더니 37명만 실제로 자기 공보물 안에 기후 공약을 약속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짧게 저희가 알아낸 이 사실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다라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보물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 기자회견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없다, 기후 공약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4월 8일까지 나는 기후 공약이 있는 사람이야, 너네들이 잘못 분석했어 라고 하거나, 공보물에는 안 냈지만 내가 따로 보도자료도 냈고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는 기후 공약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고 싶은 분은 로컬 에너지랩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꼭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2일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다시 모아가지고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기후 공약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제도와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당선자 확정 이후에는 당선자들의 기후 공약만 모아서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후 유권자와 기후 유권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기후 유권자들이 이제 평소에는 기후 행동 시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시민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거 후에 지역별로 평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좀 평가하는 토론회를 5월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개최할 예정이고, 12월에도 1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